예, 그럼 오늘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시간은 정보 보안, 이해와 활용 분야에 대해서 25문제 정도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기출문제입니다. 예, 뭐 여기 보기 밑에 보기 그림 있죠? 예, 보기는 스마트 의료 분야에 스마트 의료 분야 관련해서 보안 위협을 설명하고 있다. 어떠한 종류의 보안 위협이 존재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어떠한 위협에 대한 것인지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첫 번째 보기를 보면 뭐 디버그 포트를 이용한 펌웨어 획득이다. 그래서 어떤 특정 기기가 있으면 여기에 기기 안에 뭐 예를 들어 기기 안에 USB 포트가 있다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USB 같은 디버그 포트를 이용해서 펌웨어를 획득하는 방식에 대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발 시 사용된 디버그 포트를 제거하지 않아서 펌웨어 등을 공격하는 공격으로 공격자 내부 소스 코드 및 구조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확인하거나 뭐 특정 부분을 변조하여 주입 공격, 인젝션 공격 등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뭐 부채널 공격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뭐 전송되는 정보에 대한 암호 알고리즘이 작동할 때 전기 소모량, 그러니까 이 컴퓨터가 뭐 암호화 키가 0일 때의 전기 소모량과 뭐 1일 때의 전기 소모량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예, 또는 전자기 신호량, 이 컴퓨터 안에서 밖에서 나오는 전자기 신호 있죠. 이 전자기 신호의 양을 키값에 따라서 전자기 신호의 양이 약간씩 미세하게 다릅니다.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암호화 키를 유추하는 공격을 얘기하죠. 예, 부채널, 뭐 사이드 채널 공격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부채널 공격, 이런 디버그 포트를 이용한 펌웨어 획득이나 부채널 공격이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스마트 의료 기기 또는 스마트 의료 게이트웨이, 스마트 의료 네트워크, 스마트 의료 정보 시스템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떠한 것에 대한 보안 위협이냐를 물어보는 거고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스마트 기기 보안 위협, 의료기기 보안 위협에 대한 내용이고요. 관련해서 뭐 스마트 의료 서비스에서의 보안 위협을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봤던 네 가지 있죠. 스마트 의료 네트워크, 그다음에 의료 정보 시스템, 그다음에 여기 게이트웨이 보이시나요? 게이트웨이, 그다음에 의료 기기 이렇게 네 가지의 보안 위협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뭐 네트워크와 관련해서는 뭐 데이터 유출, 데이터 조작, DOS 공격, 비인가 접근 이런 것들이 있고 의료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도 여기 여러 가지 있죠. 그리고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여기 여러 가지 있고 게이트웨이에 대한 공격,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 게이트웨이에 대한 공격, 의료 정보 시스템에 대한 공격, 그리고 의료 기기와 관련된 공격인데 여기 보시면은 부채널 공격이라고 되어 있죠. 부채널 공격은 의료 기기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래서 의료 기기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기기들, 뭐 자동 약 포장기, 투석기, 생화학, 맞추기, 초음파, 수술기기, CT기기 이런 기기들 안에 뭐 USB 포트 같은 거 있잖아요. 특정 디버그를 위한 디버그 용도로 만들어진 외부 포트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포트들을 통해서 공격을 시도하는 게 예, 부채널이 아니라 이런 포트들을 통해서 하는 게 디버그 포트를 이용한 펌웨어 획득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기들에 나오는 뭐 전기 양이라든지 아까 봤던 전기의 양, 전기 소모량, 전자기 신호 이런 걸 통해서 암호화 키를 뽑아내는 걸 부채널 공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의료 서비스에서 부채널 공격이 기기에 대한 공격이고요. 이 다음 페이지에서 봤다시피 스마트 의료기기, 의료기기에 대한 보안 위협으로서 또 다른 공격이 하드웨어 영역의 공격으로 디버그 포트를 이용한 펌웨어 획득이 있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공격이 가능합니다. 뭐 센서 스푸핑이라고 해서 센서를 속이는 거죠. 의료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속인다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공격들이 가능하죠. 그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디버그 포트를 이용한 펌웨어 획득은 의료기기에 대한 공격이고요. 여기서 보다시피 부채널 공격 역시 의료기기에 대한 공격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76번의 답은 스마트 기기에 대한, 의료기기에 대한 보안 위협이 답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뭐 77번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뭐 보기, 여기 밑에 있는 얘는 특정 사이버 공격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사이버 공격의 사례인지 올바른 것을 고르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워너크라이 공격, 워낙 유명하죠. 워너크라이 공격 같은 경우에는 2017년 5월에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최소 30만 대 이상의 컴퓨터 시스템이 감염됐고, 감염된 시스템은 특정 확장자를 가지는 내부 파일들이, 뭐 그림 파일은 중요한 파일들 있죠. 중요한 파일들이 확장자가 WNCRY로 변경되고요. 중요한 건 파일 내용이 암호화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파일이었는데 암호화돼서 내가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클럽도 역시 뭐 러시아 해킹 그룹에 의해 제작됐고, 국내 증권사 직원 PC가 감염되어 전산장애가 발생했고, 파일을 역시 암호화합니다. 그리고 겐드크램 역시 제작이 가능하고 파일을 암호화하죠. 그래서 이렇게 파일을 암호화한 다음에 돈을 내놔야지, 돈을 줘야지만 다시 그 파일을 암호화를 풀기 위한 복구화 키를 주겠다라고 협박하는 공격을 우리가 예, 랜섬웨어라고 하죠. 네, 랜섬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참고 자료로서 랜섬웨어가 무엇인지 여기서 랜섬웨어의 개념을 살피면 랜섬이 인질이란 뜻이죠. 인질. 인질로 잡는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사용 불가능한 상태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시스템 안에 중요한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을 암호화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인질로 금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얘기하죠. 그래서 1989년에 뭐 최초의 랜섬웨어 AIDS를 시작으로 유행하기 시작했으며 국내의 경우에는 2015년에 크립토라커의 한글 버전이 유포되면서 본격적으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고요. 그리고 랜섬웨어가 지정된 기간 내에 금전 지불을 하지 않으면 요구 금액이 증가하거나 뭐 감염 시스템과 암호화한 데이터가 사용할 수 없거나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이 암호화된 데이터 중에서 사적인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걸 공개하겠다라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또 랜섬웨어의 더 큰 문제 중 하나는 여기서 뭐 돈을 주면 키를 주겠다고 하는데 돈을 주더라도 키를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러한 공격을 랜섬웨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보안 취약점. 다음 중 무선 랜의 기술적, 그러니까 보안 취약점 중에서는 기술적 보안 취약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적 보안 취약점, 그리고 물리적 보안 취약점이 있어요. 그 중에서 기술적 보안 취약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도청, 그리고 서비스 거부, 불법 AP, 이 세 개는 다 기술적 보안 취약점이 맞아요. 하지만 전파 관리 수준의 미흡 같은 경우는 기술적 보안 취약점이 아니라 관리적 보안 취약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해보면 여기 교재 117페이지를 살펴보게 되면요. 기술적 보안 위협에 대한 설명이 있죠. 무선 랜에서의 기술적 보안 위협에는 전파 수집, 뭐 불법 접속, 중간자 공격 등을 통한 사용자 주요 정보 유출과 전파 교란, 뭐 대량의 패킷 전송을 이용한 서비스 거부 공격 등이 있고요. 뭐 웹에 취약한 보안 설정을 해킹하여 불법 접속 및 내부 네트워크로 침투하는 등과 같은 다양한 공격 유형이 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어떻게 뭐 해킹을 하려는 시도 이런 것들이 기술적 보안 위협이고요. 관리적 보안 위협 같은 경우는 관리자가 설정을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보안 기술 자체는 완벽하더라도 기술은 좋은 걸 사용하더라도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적 보안 위협으로는 뭐 무선랜 장비 및 단말 장비 미흡, 사용자 보안 의식 결여로 인한 침입 허용, 뭐 전파 관리 미흡에 따른 외부자의 내부 AP 접속 및 내부자의 외부 AP 접속 등이 있다. 여기서 전파 관리 미흡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관리적 보안 위협에 이르한 문제는 예를 들어 공유기 같은 것들, 요즘은 안 그러지만 요즘도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공유기 같은 것들 기본 암호가 있는 것도 있죠. 어떤 특정 암호, 특정 공유기가 있으면 그 공유기에 암호 있죠. 암호 같은 게 기본 암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 암호가 1, 2, 3, 4라든지 이런 기본 암호가 있으면 이런 기본 암호 값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요즘 뭐 KT나 이런 데서 공유기 같은 거 설치하게 되면
공유기 아랫부분에 뭐 렌더반 암호 같은 걸 넣어서 주잖아요. 요즘은 그렇긴 하지만 옛날에는 기본 암호 같은 경우 바꾸지 않아서 기본 암호로만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예측 가능한 패스워드 사용하는 거죠. 암호가 1, 2, 3, 4라든지 1, 2, 3, 4, 5, 6, 7, 8, 뭐 Q1, W2, E3, R4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관리적 보안 위협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물리적 보안 위협이 있죠. 예, 물리적 보안 위협 같은 경우는 특히 무선랜에선 유선랜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장비들이 대부분 사용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되지만 무선 AP는 공개되어 있는 곳에 많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그 장비에 접근해서 직접 그 장비에 접근해서 여러 가지 뭐 작업들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게 물리적 보안 위협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 그래서 앞에 문제에서 도청, 서비스 거부, 그리고 불법 AP 같은 경우는 모두 기술적 보안 취약점이 맞고요. 전파 관리 수준의 미흡 같은 경우는 관리적 보안 위협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기출문제 79번. 뭐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보안 기술을 무엇이라 하는가라고 하는데 주로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인터넷과 완전히 격리된 환경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내부 네트워크를 분리하는 기술이다. 뭐 그리고 해당 기술에는 논리적인 방법과 물리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망분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있으면 국방망이 있고 인터넷망이 있잖아요. 국방망이 있고 인터넷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국방망은 국방망 안에서만 서로 동작하죠. 그리고 인터넷망과 완전히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양쪽 사이에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뭐 자료 교환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중요한 시스템들이 있죠. 기반 시설이나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회사가 아니라 그런 중요한 시설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 컴퓨터를 두 대 주죠. 예, 한 사람마다 컴퓨터가 두 대씩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의 컴퓨터는 인터넷 사용용 컴퓨터, 다른 한 대는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그러니까 업무용 컴퓨터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용 컴퓨터 따로 있죠. 이렇게 업무용 컴퓨터를 따로 두는 이런 기술을 망분리라고 하죠. 이렇게 망분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외부 인터넷을 통해서 악성 코드가 들어오더라도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만 피해를 보지 업무용 컴퓨터까지는 들어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보안성이 증가되긴 하지만 여러 가지 불편하긴 하죠.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 두 배로 듭니다. 한 사람당 컴퓨터를 두 대씩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한 사람당 컴퓨터씩 두 대를 주는 방법이 여기 있는 물리적인 방법이고요. 아니면 한 대의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뭐 프로그램적 방법으로, 논리적인 방법으로 하나의 컴퓨터를 반으로 나눌 수가 있죠. 이게 논리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이 기술을 망분리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망분리 기술에 대해서 설명한 글을 읽어보면 예. 외부 인터넷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과 내부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두 개의 망으로 업무망 그리고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망 차단 조치를 말하고요. 이렇게 나누는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나누기 위해서 물리적 망분리 말 그대로 여기 써 있죠. 물리적 망분리는 PC를 두 대 사용하는 겁니다. 업무용 컴퓨터 한 대, 그리고 인터넷용 컴퓨터 한 대, 이렇게 두 대를 사용해서 아예 따로 분리하는 거죠. 그리고 논리적 맞물리 같은 경우는 가상화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의 컴퓨터 안에 뭐 가상 컴퓨터를 또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대의 컴퓨터로 마치 두 대의 컴퓨터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거죠.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예, 그리고 도입 비용과 관련해서는 물리적 맞물리는 당연히 컴퓨터를 두 대 써야 되니까 도입 비용이 많이 들고요. 두 배로 들겠죠. 논리적 맞물리 같은 경우는 한 대를 가지고 두 대처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대신에 두 대를 사용하게 되면 완벽한 맞물리가 이루어지죠. 근본적 분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안성은 높고 대신에 논리적으로 나눌 경우에는 만약 취약점이 발생하게 되면 논리적으로 나눈 이 두 개의 사이를 누군가가 통과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효율성에 있어서는 효율성이 저하되죠. 왜냐하면 내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중요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인터넷 기사를 뭐 가져와서 내가 이쪽 컴퓨터에 업무용 컴퓨터에 복사를 해야 돼요. 근데 복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따로 서로 다른 컴퓨터고
이 두 개의 컴퓨터를 서로 연결하면 안 되죠, 당연히. 연결할 경우엔 침입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어떤 신문 기사가 있으면 이걸 컨트롤 C, 컨트롤 V 안 되고 예, 하나하나 다 타이핑해서 복사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효율성이 저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 환경 저하되고 대신 논리적 마무리는 관리는 그래도 용이한 편이다. 그리고 물리적 마무리라는 기본적인 방식은 PC 두 대 사용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업무용 컴퓨터, 인터넷용 컴퓨터. 논리적은 뭐 서버 기반, PC 기반 여러 가지 논리적 마무리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80번 문제입니다. 예, 뭐 김대리가 수행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개발 언어는 자바를 사용하고요. 기본적으로 시큐어 코딩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보기는 외부의 입력을 통해서 디렉터리 경로 문자열을 생성하여 특정한 처리를 하는 코드로 시큐어 코딩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이다. 예,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돼 있는데 대신에 시큐어 코딩 할 때 디렉토리 문자열 같은 거 나왔을 때 예를 들어 내가 특정 디렉토리가 있고 내가 예를 들어 디렉토리 문자열에다가 뭐 a.txt라고 적는다. a.txt라고 적으면 특정 디렉토리에 a.txt를 뭐 저장하거나 찾아오는 방식인데 여기다가 내가 예를 들어 경로를 뭐 점점 슬래시 점점 슬래시 점점 슬래시 뭐 b.txt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던 다른 디렉토리에 접근해서 어떤 파일을 읽어오거나 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자열 같은 거를 사용할 때, 처리할 때 이런 슬래시 문자열 같은 거를 넣으면 안 되게 만들어야 돼요. 필터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필터링을 해야 되는 글자가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문자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슬래시 하나만 필터링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볼게요. 예, 밑에 있는 보기 1은 외부로부터 파일명을 입력받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런 a.txt 이러한 파일명을 입력받고 그 앞에 상대 디렉터리 경로를 추가하여 해당 파일 객체를 생성하고 그 파일을 삭제하는 코드의 얘기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퀘스트라는 어떤 프로퍼티를 받고요. f라는 함수를 보죠. f라는 함수에서 리퀘스트라는 걸 받고 여기서 보시면 스트링 네임 문자열입니다. 네임이라는 문자열에 예, 여기 나와 있는 리퀘스트에서 파일 네임이라는 어떤 프로퍼티, 그러니까 파일 네임이라는 어떤 변수의 값이 저장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값을 네임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그 네임에 아까 얘기했던 예를 들어 a.txt다. 그러면 a.txt가 a.txt라는 어떤 파일 이름 있죠. 여기서 파일명을 입력받는다고 했잖아요. 이 파일명이 이 name이라는 변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name이 널이 아니고 비어있는 파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부정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빈칸이 equals name, name이 아무것도 없다면, name이 아무것도 없지 않다면 파일이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요. 새로운 파일을 생성하는데 여기 보시면 user.local.temp죠. 예를 들어 a.txt면 파일은 이 파일을 여는 겁니다. 슬래시 유저, 슬래시 유저, 슬래시 로컬, 슬래시 템프, tmp, 슬래시 a.txt. 예, 이 파일. 유저 밑에, 로컬 밑에, tmp 밑에 a.txt라는 파일을 새로 생성했다가 삭제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의 의도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사람의 의도는 유저 밑에, 로컬 밑에, tmp 밑에 어떤 특정 파일을 만들었다 삭제해라 라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했는데 만약에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이 name에다가 어떠한 값을 집어넣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시스템에서 관심 있는 게 etc 디렉토리 밑에 예를 들어 내가 뭐 섀도우라는 파일에 암호가 패스워드 뭐 섀도우라는 파일에 내가 관심이 있다. 이 파일을 내가 건드리고 싶다.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a.txt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점 두 개, 그다음에 슬래시 점 두 개면은 tmp 디렉토리로 올라가죠. tmp 밑에는 로컬로 올라갑니다. 네, 로컬로 올라가고 점 두 개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점 두 개 한 번 더 하고 그러면은 잠깐만요. 점 두 개, 점 두 개, 점 두 개인가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etc 슬래시
뭐 shadow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파일 이름 대신에 이런 식으로 적어주게 되면 유저 로컬 템프가 아니라 이 시스템 안에 있는 임의 디렉토리 있죠. 임의의 디렉토리에 이 프로그램이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밑에 있는 식으로 바꾸란 얘기입니다. 시큐어 코딩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완성하려는 코드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그대로예요. 다른 것들은 다 그러는데 여기 있는 파일 내용 있죠. 이 전에 어떤 코드를 새로 추가하고 그 다음에 끝에다가 새로운 코드를 추가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떠한 코드를 추가하면 되느냐라고 묻는 거고요. 예. 그래서 여기 질문을 살펴보면 보기 1의 코드에서 보안에 취약한 라인 번호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6번 라인을 보시면 6번 라인에서 파일을 생성하죠. 파일을 생성할 때 이 네임 변수 있죠. 이 네임 변수를 전혀 검증하지 않습니다. 네임이 그냥 일반적인 파일 이름이다. 여기서처럼 a.txt 이러면 상관없어요. 이러면은 원래 만든 사람의 의도에 맞게 사용을 하는 건데 여기 밑에 있는 형식으로 뭐 점점 슬래시 점점 슬래시 이런 거를 잔뜩 써서 원래 유저 로컬 템프가 아닌 다른 디렉토리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6번 라인은 외부로부터 입력된 파일명이 네임 변수 있죠. 이 네임을 검증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되죠. 네임의 검증 없이 삭제할 파일의 경로 설정에 사용되고 있어 의도하지 않았던 파일이 삭제되어 시스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예. 그리고 뭐 7번 라인 같은 경우는 뭐 널 체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파일이 없어졌을 경우 파일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파일을 지운다라는 얘기고요. 그러기 위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고쳐주게 되면 아까 네임 있죠? 네임이라는 변수를 name.replace 한 다음에 슬래시를 빈칸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입력이 나오면 이거를 삭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슬래시를 삭제시켜 버리는 거죠. 여기 있는 이 슬래시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건 일반적인 a.txt라는 파일이지 슬래시가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슬래시를 없애버린 겁니다. 없애버린 게 여기 이 처리죠. name은 name.replace. 그 name이라는 문자열에서 대체해라. 슬래시라는 부분이 나오면 여기 빈칸인가요? 슬래시를 빈칸으로 바꿔라 라고 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아까는 그냥 파일을 있으면은 이 파일을 무조건 삭제했는데 파일이 제대로 열렸는지 위에 파일이 제대로 열렸는지 확인하고 열렸을 때만 그러니까 생겼을 때만 파일이 생성되었을 때만 삭제해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예, 파일을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8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정보 보안의 3대 목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정보 보안을 왜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정보 보안을 하느냐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정보 보안의 3대 목표 하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CIA죠. CIA. 보통 CIA라고 부르고요. C는 confidentiality, 기밀성입니다. C는 confidentiality, 기밀성이고 I는 integrity, 무결성이에요. A는 availability, 가용성입니다. 그래서 정보 보안의 3대 목표는 CIA,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 3대 목표가 되고요. 신뢰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정보 보안 기본 처음 내용이죠. 13페이지 맨 앞인데 맨 앞에서 정보 보안의 3대 목표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다. 아까 얘기했던 CIA가 된다. 그리고 이거 세 가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관리적 방법, 물리적 방법, 기술적 방법 이런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성질을 보장하는 게 정보 보안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 각각의 3대 목표가 이게 있다. 그리고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기는 접근 통제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접근 통제 정책의 어떤 종류에 대한 것인지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적혀 있는데, 뭐 보기에는 주체에게 보안 등급을 부여하고요. 예를 들어 군대 같은 경우 뭐 이런 거 있죠.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 예, 이렇게. 이런 비밀들은 객체입니다, 객체. 그리고 주체는 1급 비밀 취급 가능자, 2급 비밀 취급 가능자. 각각의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3급 비밀만 볼 수 있다. 아니면 2급도 볼 수 있다. 아니면 1급까지 다 볼 수 있다. 이런 각각의 주체마다 보안 등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주체는
보는 대상,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객체는 어떤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군대로 따지면. 그래서 주체에게는 1등급, 2등급, 3등급 보안 등급을 부여하고 객체, 문서에도 보안 레이블을 부여한 다음에 사전에 정한 규칙에 따라서 해당 주체가 예를 들어 1등급인 사람은 1등급, 2등급, 3등급을 다 볼 수 있고 2등급인 사람은 2등급, 3등급 문서만 볼 수 있고 3등급인 사람은 3등급 문서만 볼 수 있죠. 예, 이렇게 가능한 해당 주체가 객체에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주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강력한 보안 체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관리 효율성은 저하된다. 이것은 강제적 접근 통제입니다. 예, 강제적 접근 통제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1급 기밀을 볼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1급 비밀인 자료 문서를 갖고 와서 내가 멋대로 이거를 3급 비밀로 바꾸거나 이런 걸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강제적 접근 통제고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유닉스나 유닉스 같은 거에서 접근 통제 방식은 임의적 접근 통제예요. DAC라고 하는데 임의적 접근 통제 같은 경우는 내가 예를 들어 특정한 파일을 만들었죠. 그럼 이 파일을 누가 볼 수 있고 누가 볼 수 없게 할 것인가를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죠. 예, 내가 만든 파일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이면 이 파일은 A는 봐도 되고 B는 보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임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눅스나 유닉스에서는 임의적 접근 통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임의적 접근 통제고 역할 기반 접근 통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어떤 파일이 있으면 어떤 특정한 어떤 문서 있죠. 이 문서는 예를 들어 인사팀장만 볼 수 있어요. 회사에 인사팀이 있으면 인사팀장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인사팀장이 한 번 정해지면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 인사팀장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다른 팀으로 갈 수도 있고, 새로운 인사팀장이 올 수 있고, 그랬을 경우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할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지금 어느 팀이냐, 어느 팀장이냐, 이런 역할에 따라서 이 파일은 어떤 역할을 가진 사람만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역할 기반 접근 통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강제적, 임의적, 역할 기반 접근 통제라고 해서 강제적 접근 통제는 시큐리티 레벨, 뭐 탑 시크리트, 시크리트 뭐 1급, 2급, 3급 비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체가 1급, 2급, 3급 뭐 객체가 어느 단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강제적 접근 통제 방식이죠. 네. 그 다음에 뭐 최근 애플사의 아이폰 사용자들이 iOS의 자유로운 사용을 위해 탈옥이라는 일종의 해킹을 시도하는 사례와 관련해서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탈옥과 관련해서 탈옥 원래는 뭐 아이폰에서 허용하지 않은 거죠. 허용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내 휴대폰인데 내 마음대로 못 쓰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서 탈옥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일단은 이런 탈옥 행위라는 게 정보 시스템의 세 가지 원칙 아까 얘기했었죠. 기본적인 세 가지는 CIA다. 기밀성 C, 기밀성 I, 무결성 A, 가용성이다. 예, 그래서 무결성, 기밀성, 가용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C, 기밀성, confidentiality란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원본에 대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결성은 정보를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생성, 변경, 삭제되지 않고 원본이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가용성이란 인가받은 사용자에 대해서 요구한 정보를 필요한 시점에 접근 및 사용을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원칙,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이 세 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아이폰을 탈옥하게 되면 이 보안의 세 가지 원칙, CIA 각각에 대해서 어떠한 요소가 강화되고 어떠한 요소가 약화되는지 설명하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탈옥을 하게 되면 아이폰 사용자는 제조업체가 이 휴대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딱 정해놨거든요. 어느 이상 못하게 막아놨는데 이 제약을 벗어나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좀 더 자유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용성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게 되죠. 일반적인 앱 같은 경우는 애플에서 검수를 하죠. 근데 이렇게 탈옥시킨 경우에는 검수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을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게 되니까 그것을 통해서 뭐 외부의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기밀성이나 무결성은 뭐 저하된다고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A라는 쇼핑몰이 있는데 A라는 쇼핑몰은 요즘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액티브S를 많이 사용했죠. 예, 액티브S 기반의 보안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윈도우 환경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리눅스 등 다양한 운영체제 환경과 크롬 등 여러 브라우저 환경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예, 뭐 인터넷 X 기반의 액티브 X 기반의 보안 프로그램을 대체하기 위해서 인터넷 표준 보안 프로토콜은 무엇인지 적으시오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HTTP 프로토콜에서 보안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암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보안 프로토콜 가장 대표적인 게 SSL 또는 TLS죠. 예, SSL, TLS라고 부르고요. 원래 공식적인 표준 이름은 사실 TLS가 맞습니다. TLS가 맞는데 원래 SSL이라는 프로토콜을 처음에 넷스케이프에서 만들었거든요, 옛날에. SSL이 여기 나와 있는 Secure Socket Layer의 약자입니다. Secure Socket Layer의 약자로서 SSL이라고 만들었는데, SSL이 1.0, 2.0, 3.0이 개발됐고요. 그 다음에 이 3.0이 나중에 또 표준화되면서 TLS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TLS가 더 맞긴 한데, 워낙 SSL이 유명하니까 그냥 SSL, TLS라고 많이 쓰죠. 그리고 야, 어떤 때 보통 많이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혹시 HTTPS 주소창 적을 때 HTTPS라고 적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SSL, TLS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있죠? 예, 같은 거네요. 뭐 SSL은 1994년도에 넷스케이프의 히크만에 의해 개발된 프로토콜로 SSL 버전 3.0 이후에 IETF라는 곳에서 표준화되어서 이름이 TLS로 바뀌었습니다. SSL이 TLS로 바뀐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웹브라우저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뭐 SSL은 4계층과 7계층 사이에서 동작해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에서 활용이 가능하지만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HTTP를 암호화하기 위해서 HTTPS로 바꾸는 거 있죠. 이게 SSL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안전한 인터넷 환경 구성을 위해 국내에서는 액티브엑스 기반의 보안 프로그램이 주로 사용됐으나 최근에는 웹 표준화에 기반한 오픈앱이 확산되면서 금융권 중심으로 표준 SSL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라는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보기에서 뭐 기억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적으시오라고 하는데요. A라는 기업은 고객의 비밀번호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일방향 암호화해서 저장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뭐 고객의 비밀번호만 해시 함수를 적용하여 저장, 관리하게 되면 레인보우 테이블을 사용한 공격과 같이 이런 공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비밀번호에 이 값을 추가해서 해시 함수를 적용하고 이 값은 안전하게 보관하기로 결정한다라고 하는데 이 값은 우리가 보통 솔트라고 부릅니다. 솔트. 솔트라고 부르고 보통 뭐 여기는 회사 같은 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유닉스나 아니면 윈도우도 마찬가지예요. 유닉스나 윈도우에서 여러분들의 암호 있죠. 계정의 암호. 계정의 암호도 일방향 해시 함수를 사용해서 암호화돼서 저장됩니다. 일방향 해시 함수의 특징은 이런 해시 함수의 특징은 일방향성이에요. 여기 일방향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어떠한 값이 있으면 이 값을 해시 함수를 적용해서 새로운 값으로 바꾸는 건 쉽습니다. 이쪽 오른쪽으로 바꾸는 건 쉬워요. 근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계산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오른쪽 값을 알고 있다고 해서 왼쪽 값을 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암호를 검증하느냐?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를 들어 윈도우나 리눅스에서 암호를 만들게 되면은 그 암호를 그대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해시 함수를 거쳐서 새롭게 바꿔서 저장을 해요. 이렇게 일방향된 암호화해서 해시 함수를 사용해서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을 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로그인할 때 그 로그인 암호가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내가 암호를 입력할 거 아니에요. 그 암호가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 암호화된 패스워드를 원래대로 복구하는 건 불가능해요. 암호화된 패스워드가 원래 무슨 값인지 아는 건 불가능한데 대신에 사용자가 새로 입력한 암호 있잖아요. 맞는지 틀리는지 입력한 암호를 똑같이 해시 함수를 적용해 보는 거죠. 똑같이 해시 함수를 적용하면 어떠한 값이 나오겠죠? 그럼 그 값이 기존에 암호화된 것과 똑같은지 비교하는 거죠. 예, 기존에 암호화된 것과 똑같은지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그 암호가 같은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문제는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중 한 가지 문제를 예를 들자면 사용자가 여러 명이죠. 사용자가 여러 명이면 여러 명의 사용자 중에서 똑같은 암호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예, 똑같은 암호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일방향 해시 함수를 적용해서 암호화된 패스워드도 똑같습니다. 예, 똑같게 되겠죠. 그리고 이 일방향 패스워드 함수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일방향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지는 이미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공격자가 이런 표 같은 걸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표를 가지고 있어서 예를 들어 암호가 1, 2, 3, 4면 보통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암호 있죠. 예, 암호로 1, 2, 3, 4면 일방향 암호화를 시키면 어떠어떠한 암호가 나온다. 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쭉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암호화 키를 해킹했을 때 여기 있는 이 테이블과 테이블 값들과 하나하나 비교하는 거죠. 비교해서 똑같은 걸 찾으면 원래 암호를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예, 이러한 식의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암호화를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원래 사용자가 입력한 암호 있죠. 예, 사용자가 입력한 암호가 있으면 그 앞에다가 두 글자 정도 어떤 랜덤한 값을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어떤 애는 1, 2, 어떤 애는 3, 4, 어떤 애는 뭐 XY 이렇게 앞에 두 글자를 새롭게 두 글자 정도 아주 작은 양의 어떤 내용을 추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추가해서 일방향 해시 함수를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암호화된 해시 함수를 넣으면서 아까 여기 추가했던 내용들, 이 추가했던 내용들을 똑같이 써줘요. 얘는 앞에 솔트로 XY를 붙였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죠. 예, 이러한 것을 우리가 솔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용자가 서로 다른 사용자인데 암호를 똑같은 걸 사용한다. 그래도 솔트 값이 다를 경우에 일반적으로 랜덤한 솔트 값을 넣기 때문에 솔트 값이 달라지면 암호화된 패스워드도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리고 공격자 입장에서도 이런 테이블을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솔트 값에 따라서 다 달라지니까. 예, 이런 것을 솔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서도 뭐 해시 함수를 보완하기 위해서 솔트는 해시 함수에서 해시 값을 생성할 때 추가되는 임의의 비트열이다. 그래서 원본 메시지에 비트열을 추가해서 해시 값을 생성하는 것을 솔팅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예, 그림 11 없네요. 네, 그림 11 없는데, 예를 들어, 골뱅이 여기다가 솔트인 탑싯을 추가하면 탑싯을 여기 앞이나 뒤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해시 값을 생성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 사용자가 여러 명이 있는데, 이 똑같은 암호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있더라도 솔트 값이 랜덤하게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솔트 값을 바뀌면 암호화된 패스워드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86번, 뭐, 긴 PM은 웹 응용 프로그램의 보안성 검토를 요청한 결과 보기의 수정전 소스 코드에서 SQL 삽입, SQL 인젝션 공격에 취약점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러한 보안 취약점은 시큐어 코딩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앞에 소스 코드를 예, 보안 취약점이 없도록 바꿔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예, 이게 수정전 소스 코드가 있는데 수정전의 소스 코드를 보시면 자바에서 이 문자열이죠. 문자열에서 예, 뭐 자바,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 네임을 가져와서 테이블 네임, 테이블의 이름 그리고 어떤 네임이라는 프로퍼티를 가져오는데 여기서 쿼리, 그러니까 SQL문을 만드는 겁니다. 예, SQL문. SQL문을 만들 때 SQL 만들 때 셀렉트 한 다음에 from 이렇게 넣고 테이블 네임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where name 한 다음에 여기 name 붙이죠. 이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테이블 네임이나 아니면 네임에 그냥 테이블 네임에는 테이블 이름이 들어가고 네임에는 어떤 특정 단어가 들어가기를 원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만약 악의를 가진 사용자가 이 네임이나 테이블 네임에다가 어떤 SQL 문을 집어넣으면 SQL 문을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그게 그대로 실행되는 SQL 인젝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쿼리를 만든 다음에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 쿼리 이런 식 직접 하는 것보다 여기서처럼 쿼리를 해서 이거 시큐어 코딩 기법 중 하나인데요. 셀렉트 한 다음에 이걸 더하기로 연결하지 말고 여기 새로 테이블 네임이나 네임에 들어가는 부분을 물음표로 넣고요. 물음표로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STMT 세스팅이라는 걸 사용해서 1번, 그러니까 첫 번째 물음표 자리에다가 테이블 네임을 넣고 뭐 두 번째 물음표 자리에다가 네임을 넣어라 라는 문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변화시켜 준 거죠.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테이블 네임이나 네임에 아까 얘기했던 뭐 SQL문 같은 게 들어가도 얘네들이 다 필터링을 해줬다는 얘기죠. 거기에 나온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재 70페이지를 보게 되면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 밑에 where문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where 한 다음에 여기 더하기 구분이라고 돼 있죠. 여기선. 예. 구분이라는 파라미터에 구분이라는 변수에 SQL문이 들어가 있다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더하기로 문자열 연결이죠. 문자열 연결을 통해서 그냥 연결을 해주게 되면 여기 안에 SQL문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그대로 실행이 돼 버리는데 여기서는 그 자리에다가 여기서처럼 물음표를 집어넣고요. 아까 봤다시피 setString 1을 통해서 구분이라는 값을 집어넣고 있죠.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여기부터 외부의 입력이 쿼리문의 구조를 바꾸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큐어 코딩을 실행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87번입니다. 이거는 아까 시간에 봤던 네트워크 문제랑 똑같죠? 보기는 OSI 7계층, 참조 모델 중 한 계층의 프로토콜과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어떤 계층에 대한 설명인지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그런데 프로토콜에는 이더넷이 있다. 이더넷만 보더라도 바로 알아야 되죠. 이더넷 무선넷. 데이터 링크 계층입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이고, 오류 없이 한 장치에서 다른 장치로 프레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TCP/IP 프로토콜 구조에서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으로 분류된다. 이거는 데이터 링크 계층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링크 계층은 이더넷, 토큰링, 무선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류 없이 한 장치에서 다른 장치로 프레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88번 문제입니다. 애플리케이션 보안에 공격을 행하는 XSS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공격입니다. 웹 보안에서 나오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공격은 웹페이지에 악의적인 스크립트를 포함시켜 사용자 측에서 실행되게 유도하는 공격 기법이고요. 접속자의 권한으로 부적절한 스크립트가 수행되어 정보 유출 등의 공격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한 가지 서술하시오. 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공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임 같은 어떤 사용자가 입력 폼, 뭐 예를 들어 이름을 입력하는 것 아니면 뭐 게시판에 있는 글, 이런 내용에다가 보통 스크립트 코드를 집어넣어요. 예를 들어 꺽쇠 스크립트로 시작된 게 대표적이죠. SCRIPT. SCRIPT로 시작되는 그 다음에 뭐 자바스크립트 코드 있죠.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넣고 뭐 슬래시 SCRIPT 이런 것들을 많이 넣거든요. 이런 것들을 많이 넣는데 그래서 이 스크립트 안에 있는 부분이 코드로서 실행이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코드로서 실행이 돼 버리니까 여기선 어떻게 하냐면 이런 스크립트를 시작하거나 끝날 때 이런 꺽쇠 같은 거 있죠. 이런 꺽쇠 같은 거를 강제로 다른 걸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name은 name.replace 란 다음에 이 꺽쇠 있죠. 꺽쇠가 나오면 무조건 ampersand lt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꺽쇠 대문자 여는 거를 ampersand LT 세미콜론으로 강제 변환을 시켜버리는 거죠. 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GT, 앰퍼샌드 GT로 바꿔버린다든지, 아니면 앰퍼샌드가 나올 경우에 이런 식으로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따옴표가 나올 경우에 뭐 이렇게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코드가 실행이 안 되도록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바꿔주는 걸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외부 값에 스크립트가 삽입되지 못하도록 문자 변환 함수 또는 메소드를 사용하여 이거는 이걸로 바꾸고요. 여기 두 번째 거는 이걸로 바꾸고, 그리고 앰퍼샌드는 AMP, 그 다음에 쌍따옴표는 코트로 치환한다. 이렇게 필터링을 하는 겁니다.
사용자가 넣은 악성 스크립트가 코드로서 동작하지 못하도록 바꿔주는 거죠. 그 다음엔 뭐 보기에서 설명하는 인증 기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뭐 동기식과 비동기식이 있다. 매 세션마다 일회용 패스워드를 생성하여 입력하는 일회용 패스워드 생성기를 사용하는 인증 기술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OTP 인증 또는 원타임 패드 패스워드 인증, 원타임 패스워드 인증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이 혹시 뭐 인터넷 뱅킹 같은 거 사용하면은 카드 형식도 있지만 OTP 가지고 있는 경우 있죠. 그래서 버튼 같은 거 누르면 숫자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게 대표적인 OTP입니다. 그래서 뭐 교재 33페이지, 33페이지 보면 OTP 인증에 나오죠. OTP란 인증 시스템에서 사용자 인증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 매 세션마다 일회용 패스워드를 생성하여 입력하는 일회용 패스워드 생성기를 사용하는 인증 기술이다. 그리고 뭐 크게 동기식과 비동기식이 있다. 라는 거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인증용. 그러니까 보통 사용자를 인증하는데 인증에 있어서는 크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사용되죠.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것,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기반으로 인증하는데 OTP 인증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인증하는 방식입니다. OTP 기기를 가지고 있어야만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OTP 말고 휴대폰 인증을 많이 사용하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기반으로. 그 다음에 90번 문제입니다. 클라우드의 특성에 따라 저장된 데이터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고 데이터가 집적되어 있다는 것이 클라우드 보안 우려의 출발점이 된다. 다음 중 클라우드 보안 위협에 가장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하이퍼바이저 감염, 이것도 클라우드에서 생길 수 있는 보안 위협이고요. 가상머신의 이동성도 그렇지만 VM 간 독립적이다? 이건 오히려 보안에 좋은 겁니다. VM 간 독립성이 있어야만 보안에 좋은 거고요. 독립성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공격자 추적이 힘들다라는 것도 보안 우려의 출발점이 되고요. 보안 위협이 되고. 그래서 클라우드 보안 위협들을 보면 여기 있죠. 정보 교재 53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예. 여기 그대로 적혀 있고 클라우드 보안 위협 중에서 하이퍼바이저가 감염될 수 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돌리는 가상 머신을 돌리는 하이퍼바이저가 감염될 경우에는 가상 머신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퍼바이저 감염은 클라우드 보안 위협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1번은 보안 위협이 맞고 그 다음에 뭐 가상 머신 자체를 공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서는 공격자 추적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시스템 같은 경우는 특정 시스템이 공격당하게 되면 IP 추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누가 공격해 왔는지 추적을 할 수 있지만 클라우드에서는 그게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자 추적도 역시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가상머신의 이동성. 그래서 가상 환경에서는 뭐 가상 머신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악성 코드가 감염된 가상 머신이 다른 머신으로 막 이동하면서 악성 코드가 쉽게 전파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예, 여기 나와 있는 이 VM과 독립성 있죠. 이거는 클라우드 보안 위협이 아니라 그 반대로 오히려 클라우드 보안 위협을 대응하기 위한 방안. 어떻게 클라우드 보안 위협을 막을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VM 간 독립성 확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VM 간 독립성 확보를 하게 되면 오히려 클라우드 보안 위협을 막을 수 있는 거죠. 막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거꾸로인 거죠, 거꾸로.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공격 기법에 대한 질문인데요. 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격 기법을 적으시오라고 돼 있는데 뭐 DNS 서버를 해킹하여 사용자를 가짜 웹사이트로 유도하고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공격을 어떠한 공격이라고 부르느냐? 보통 파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용자를 그러니까 실제 웹서버가 있죠. 예를 네이버다. 그럼 네이버 웹서버가 있습니다. 네이버 웹서버가 있는데 네이버 웹서버랑 똑같이 생긴 공격자가 어태커라는 공격자가 아이고 네이버 웹서버랑 겉에 화면은 똑같은 거죠. 겉에 보이는 화면은 똑같은 가짜 네이버 사이트를 만들고 사용자가 클라이언트가 DNS 서버 해킹해서 원래는 네이버에 접속하려고 웹브라우저에서 www.naver.com을 쳤는데 실제 네이버 사이트가 아닌
공격자 네이버 사이트로 접속하게 하는 공격이죠. 그러면은 이 사용자는 그냥 네이버닷컴이라 쳤으니까 실제 네이버 사이트라고 믿고, 그리고 생긴 것도 똑같잖아요. 사이트가 생긴 것도 똑같으니까 거기다가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합니다. 그러면은 이 공격자는 그 아이디와 암호를 가로챌 수가 있죠. 자기가 알아낼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그 아이디와 암호를 사용해서 일단 이 사용자는 똑같이 네이버에 접속을 시켜줘요. 그러면은 이 사용자는 자기가 가짜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걸 눈치도 못 채겠죠. 그런 다음에 이 공격자는 아이디와 암호를 가로챘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네이버에 접속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러한 공격을 보통 우리가 파밍이라고 부릅니다. 파밍. 예, 보통 네이버보다는 최근에 몇 년 전에 있었죠. 은행 사이트가 이런 경우가 있었죠. 가짜 은행 사이트를 만들어서 똑같이 만들어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훔쳐가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공격을 파밍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파밍은 예, 뭐 여러 가지 악성 코드에 감염된 PC의 호스트 파일이나 즐겨찾기를 조작한다든지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가 금융회사나 포털 사이트에 접속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 금융회사나 포털 사이트가 아니라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는 거죠. 예,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가짜 사이트로 유도해서 사용자는 이 사이트가 진짜라고 믿고 자신의 금융정보라든지 접속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요. 이걸 탈취해서 여러 가지 추가 피해를 예, 야기시키는 사기 수법을 파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파밍 공격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92번입니다. 예, 다음 설명에 맞는 암호화 방식을 적으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뭐 공개 키와 개인 키를 사용하는 암호화 방식, 암호화 방식 중에서 그러니까 비밀키 암호가 있고요. 예, 뭐 대칭키 암호화 또는 비밀키 암호라고 하는데 그런 것과 다르게 공개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는 공개키, 그리고 나만 알고 있는 개인키 두 가지 키를 사용하는 암호화 방식이고요. 데이터를 암호화할 때는 암호화할 때는 공개키를 사용하고 복호할 때는 개인키를 사용하는 방식을 뭐 비대칭키 암호화 또는 공개키 암호화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같은 경우, 여기서는 공개키 암호라고 부르죠.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은 1976년에 디피와 헬만, 디페라고 적혀 있네요. 뭐 디피와 헬만에 의해서 공개키 암호의 개념이 도입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디피와 헬만이 얘기하고, 실제 암호화 시스템은 1978년 2년 뒤에 RSA라는 실용적인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이 개발된 후에 뭐 현대 암호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되게 되죠. 이때 공개키 암호화의 특징은 암호화를 할 때 사용하는 암호화 키와 그다음에 복호화를 할 때 사용하는 복호화 키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예, 서로 다르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암호화할 때 사용되는 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A라는 사람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 그럼 A의 공개 키는 공개 키로 암호화하죠. 공개 키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서 마음대로 누구나 다 암호화를 할 수 있고요. 대신에 그 암호화를 하게 되면 암호화된 메시지를 복호하는 건 개인 키 또는 개인 키를 가지고 있는 그 A만 복호화가 가능하게 만든 게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이죠. 예, 그렇고요. 다음에 뭐 다음 중 DDoS 공격의 목표로 가장 적합한 정보 보안의 3대 요소를 고르시오라고 하는데 정보 보안의 3대 요소는 전에 얘기했던 CIA죠. CIA입니다. CIA라고 해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인데 DDoS 공격은 상대방의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용성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용성에 대한 공격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예, 교재 107페이지를 보면 일단 DDoS 공격 말고요. 여기는 DDoS 공격을 얘기하고 있지만 일단 DOS 공격 먼저 살펴보면 예, DOS 공격은 다양한 형태의 부담을 발생시켜 특정 서버가 정상 동작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공격으로 보안 서비스 중 하나인 가용성에 대한 공격이라고 되어 있죠. 예, DOS 공격은 가용성에 대한 공격이고 DOS 공격은 보통 하나의 컴퓨터를 공격하는 형태라면 DOS 공격의 진화된 방식이 DDoS죠. 그래서 근원지가 공격하는 대상이 여러 개의 컴퓨터가 동시에 하나의 타겟을 공격하는 예, 이러한 공격이 DDoS가 되죠. 그래서 공격의 근원지가 복수계인 DOS 공격이 DDoS 공격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뭐 다음 설명 중 클라우드 보안 위협으로 맞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예, 클라우드 보안 위협은 뭐 가상 아까 얘기했던 아까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가상 머신의 이동성은 보안 취약점을 야기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가상 머신의 이동성 관련해서 가상화 환경에서는 물리적 플랫폼 간 가상 머신의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악성 코드가 감염된 가상 머신이 다른 물리적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악성 코드가 쉽게 전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 머신의 이동성은 보안 취약점을 야기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가상 머신의 공격 경로는 분산되어 탐지되기 어렵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시면 공격자 추적 관련해서 가상 환경에서는 공격자를 특정하여 추적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네트워크 보안 장비로는 가상화 내부 영역에 대한 공격 및 침입 탐지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라는 얘기가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바이저가 감염되면 모든 가상 머신이 위험에 노출된다. 여기 보시면 하이퍼바이저 감염이 돼 있죠. 예, 그래서 하이퍼바이저가 취약할 경우 이를 활용하는 여러 개의 가상 머신이 동시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다 맞고요. 예, 그 다음에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은 뭐 물리적 접근에만 의존한다. 그렇지 않죠. 예, 여러 가지 혼합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접근만이 아니고요. 예, 그 다음에 95번 문제입니다. 뭐 다음 설명에 맞는 공격 기법을 고르시오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요즘 뭐 이것저것에 QR코드 많잖아요. 그래서 QR코드를 통해서 악성 링크로 접속하게 하거나 아니면 악성 코드를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공격. 그래서 보통은 다른 사람을 속여서 우리가 보통 뭐 인터넷 같은 데서 인터넷이 아니라 휴대폰 같은 데로 보통 어떤 링크 같은 거 많이 오잖아요. 예를 들어 뭐 모바일 청첩장이다 해서 링크 같은 거 오는데 그런 것들도 가짜 링크가 많죠.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갑자기 문자가 와서 봤더니 모바일 청첩장이다 라고 해서 뭘 눌렀더니 갑자기 무슨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이런 공격은 우리가 피싱이라고 부르죠. 예, 피싱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피싱을 QR코드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예. 피싱을 QR코드를 하게 되면은 QR코드 더하기 피싱입니다. 이 QR코드 더하기 피싱이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큐싱이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답은 큐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큐싱이라고 돼 있죠. 큐싱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네, 큐싱은 QR코드에다가 피싱을 합친 단어죠. QR코드 더하기 피싱으로써 QR코드를 통해 악성 링크로 접속하게 하거나 직접 악성 코드를 감염시키는 공격 기법을 우리가 큐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큐싱의 개념을 알고 있느냐에 대해서 묻고 있는 질문이죠. 그리고 96번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뭐 비대칭키 암호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우리가 아까 앞에서 우리가 여기서 비대칭키 암호화 또는 공개키 암호화에 대해 살펴봤었죠. 공개키 암호가 곧 비대칭키 암호입니다. 비대칭키 암호에 대해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비대칭키 암호화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개키와 개인키 한 쌍을 사용하죠. 그래서 공개키는 암호화할 때 사용하고 개인키는 복호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암호화, 복호화에 동일한 키를 사용한다? 그렇지 않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암호화는 공개키고요. 그 다음에 복호화는 개인키입니다. 그리고 공개키와 개인키는 서로 다르죠. 그리고 공개키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이것도 맞고요. 개인키는 소유자만이 사용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 그림이고요. 그리고 공개키 암호는 이 위에 그림과 같이 송신자와 수신자가 서로 다른 키를 사용하죠. 보내는 사람은 암호화를 위해서 공개키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공개키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은 수신자는 개인 키를 사용하죠. 개인 복호화를 위해서 개인 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송신자와 수신자가 같은 키가 아니라 서로 다른 키를 사용한다라는 게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7번입니다.
뭐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IPsec 모드를 적고 이 모드의 장점을 서술하시오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암호화를 위해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아까 봤던 SSL TLS가 있었죠. SSL TLS랑 그 다음에 또 하나가 IPsec입니다. IPsec이라는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것도 IP 단에서 암호화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토콜인데요. OSI 7 레이어에서 적용되는 부분이 달라요. 그러니까 IPsec은 IP 단에서 암호화를 하기 때문에 약간 아래쪽에서 암호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SSL TLS는 IPsec보다 조금 더 위에 레이어에서 암호화가 진행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IP색을 IP색에서 암호화하는 모드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IP 패킷에서 데이터만 암호화하는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적혀 있다시피 데이터만 암호화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더하기 헤더까지 암호화를 하는 모드죠. 그리고 둘 다 암호화하는 모드를 우리가 터널 모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도 적혀 있죠. 교재 111페이지, 112페이지를 보면 예, 전송 모드라는 게 있고요. IP색에는 터널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전송 모드와 터널 모드가 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전송 모드의 경우에는 헤더는 암호하지 않고요. 헤더는 암호하지 않고 데이터그램만 암호해요. 데이터그램만 암호하게 되고, 터널 모드 같은 경우는 예, 헤더랑 데이터 다 암호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암호하는 거는 터널 모드. 그 다음에 데이터만 암호하는 경우는 전송 모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옆에서 여기서 봤다시피 여기서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만약 데이터만 암호한다. 그러면 전송 모드가 맞죠. 근데 데이터뿐만 아니라 헤더까지도 암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터널 모드가 됩니다. 여기 적혀 있죠. 터널 모드는 IP 데이터그램 전체를 보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98번 문제입니다. 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보 보안의 3대 목표 중 하나를 적고 해당 목표의 중요성을 서술하시오라고 그랬는데 언제 계속 얘기하고 있죠? 3대 목표는 CIA입니다. CIA 셋 중 하나죠. CIA 중 하나인데 여기 보시면 A사는 외부에서 DDoS 공격을 받았다고 그랬죠. DDoS 공격을 받아서 수시간 동안 서버가 마비되었고 고객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한 걸 보니까 이거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중에서 가용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가용성은 정보나 서비스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접근 가능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DDoS 공격과 같은 상황에서 서비스의 가용성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 아까 봤던 거죠. DOS 공격은 가용성에 대한 공격이고, 진화된 방식이 DDoS 공격이다. 라는 거고, 기밀성, 무결성, 그러니까 CIA, CIA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겁니다. 기밀성이란 무엇이고, 무결성이란 무엇이고, 가용성이란 무엇이다. 예. 기밀성은 기본적으로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정보를 보여주지 않는 거죠. 무결성은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불법적으로 생성, 변경, 삭제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가용성은 인가받은 사용자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걸 의미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뭐 99번 시큐어 코딩의 개념에 대한 설명인데 시큐어 코딩이란 무엇이며 시큐어 코딩의 중요성을 서술하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시큐어 코딩은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보안 취약점을 예방하기 위해 보안 요소를 포함한 코딩 기법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시큐어 코딩을 통해서 이는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 등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 정도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재 68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시큐어 코딩이 왜 필요한가? 왜 시큐어 코딩을 해야 되는가와 관련해서 사이버 공격의 약 75%가 소프트웨어 자체의 어떤 보안 취약점을 악용하는 공격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리고 개발 단계에서 수정하는 비용이 제품 출시 이후 수정하는 비용보다 수십 배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니까 만든 다음에 고치는 것보다 처음 만들 때부터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에 따라서 사이버 공격을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품 출시 이전 단계인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부터 보안 취약점을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부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시큐어 코딩은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 SDLC라고 하죠. 소프트웨어 디벨롭 라이프 사이클에서 그러니까 처음 개발할 때부터 보안 약점을 제거함으로써 소프트웨어의 취약점과 해킹의 위험성을 줄여주는 방어적 프로그래밍 기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시큐어 코딩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예, 마지막 문제입니다. 예, DDoS 공격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거죠. 예, DDoS 공격이란 무엇이며 이를 방어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을 서술하시오 라고 적혀 있는데요. DOS 공격 같은 경우는 보통 하나의 시스템이, DOS 공격 같은 경우는 보통 하나의 시스템이 하나의 시스템을 공격하는 방법이라면, DDoS 공격은 DDoS의 앞에 D가 디스트리뷰티드잖아요. 분산입니다, 분산. 그러니까 DDoS 공격은 일반적으로 다수의 시스템이, 이런 여러 개의 시스템들이, 다수의 시스템들이 동시에 특정 시간에 특정 서버나 네트워크에 이쪽에 계속 공격하는 거죠. 다수의 서비스 컴퓨터가 동시에 하나의 컴퓨터 또는 하나의 네트워크에 과부하를 유발하여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공격 방식을 DDoS 공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DDoS 공격을 위해서 공격자는 보통 그러니까 이런 여러 명의 컴퓨터가 뭐 미리 뭐 사람들끼리 서로 협의를 해서 특정 서버를 공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명의 공격자가 한 명의 공격자가 중간에 또 여러 개의 명령 내리는 노드들을 두고요. 예를 들어 여기 세 개가 있다. 이 세 개의 컴퓨터에게 특정 시간에 어디를 공격해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면 얘네들이 또 특정 서버에다가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이런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가 예, 컨트롤 서버가 이쪽 컨트롤 서버가 딱 명령을 내리게 되면 얘네 셋한테 명령을 내리면 얘네들이 또 각각 맡은 또 다른 애들한테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러면 특정 시간에 여기 있는 모든 컴퓨터들이 특정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게 DDoS 공격의 기본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DDoS 공격을 하는 이런 컴퓨터들이 옛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PC방에 있는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학교에 있는 뭐 실습실에 있는 컴퓨터라든지 이렇게 공격하기 쉬운 컴퓨터들 있죠. 이런 컴퓨터들이 주로 이런 어떻게 보면 공격자이자 동시에 피해자죠. 사실은 이 컴퓨터를 사용한 사람들은 소유자들은 이렇게 하는 걸 모르잖아요. 해킹당 어떤 악성 프로그램이 깔려 있을 뿐이지. 그래서 공격자이자 피해자가 됐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러 가지로 뭐 보안 도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해서 일반적인 컴퓨터들은 보통 이러한 공격을 시키는 이런 노드들로 보통 기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걸로 뭘 쓰냐면은 다양한 IoT 기기들을 많이 쓰죠. 예를 들어 뭐 아파트에 있는 월패드라든지 아니면 공유기, 냉장고, 뭐 프린터 이런 IoT 기기들은 기본적으로 비용 문제 때문에 보안에 신경을 쓸 수가 없죠. 보안에 아니면 여러 셋탑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 연결돼 있으면서 비용 문제 때문에 보안에 신경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킹이 쉽습니다. 그럼 이런 기기들을 다 해킹해 놓고 특정 시간이 되면 아니면 내가 특정한 명령을 내리게 되면 어떤 특정한 서버를 공격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면 이런 뭐 텔레비전이라든지 냉장고 이런 것들이 특정 서버를 특정 시간이 되면 동시에 공격하도록 만드는 거죠, 공격자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자기를 들키지도 않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명령만 내렸을 뿐이지. 중간 노드들이 또 명령을 내리고 해서 특정 서버를 공격하면 누가 그랬는지 찾기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예, 여러 가지로 쉽지 않습니다, 막기가. 근데 뭐 이런 방어하기 위한 방법으로 뭐 트래픽을 필터링 한다든지 방화벽을 설정한다든지 뭐 안티 DDoS 솔루션 등을 통해서 완화시킬 수는 있죠. 뭐 완벽하게 막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사실 이런 것들이, 아이고, DDoS 공격을 막는 게 비용은 많이 드는데 일반적인 조그마한 회사들 있죠. 조그마한 회사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런 뭐 조그마한 중소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 사이버 대피소라는 걸 만들어서 그 어떤 DDoS 공격을 막기 위한 어떤 대피소 같은 개념으로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뭐 사전 등록된 웹사이트, 그러니까 뭐 조그마한 회사 같은 데서 만든 웹사이트가 DDoS 공격을 받고 있다. 그랬을 경우에
미리 이런 서비스를 신청해 놓은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DDoS 공격이 발생하면 방어 서비스를 적용해 달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DDoS 공격을 피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등록이 안 돼 있더라도 DDoS 공격에서 갑자기 필요한 경우에는 대피소에 등록해서 이렇게 DDoS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서비스 같은 게 있어요. DDoS 공격. 그래서 참고 삼아서 이런 거 넣는 거고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 쉽진 않지만 뭐 DDoS 공격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걸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